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만화책이 왜 인기가 있는 건지. 그림은 뭐가 이렇게 단순하고 대사는 과장되어 있고, 게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네요. 제 가게에 처음 찾아온 고객이 한국 만화책을 보고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히어로스 헤이븐이라는 만화 전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이언 콜린스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부터 시카고에서 만화책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처럼 미국 DC나 마블의 슈퍼히어로 만화를 중심으로 판매했죠. 그러다 일본 만가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일본 만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일본 만화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어요. 읽는 방향도 다르고 그림체도 미국 만화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 만가 섹션을 확장했고 결과적으로 매출도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 한 한국인 대학생이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저에게 한국의 웹툰과 만화책을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만화는 이미 일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한국 만화라면 그저 일본 만화의 아류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민수가 제게 보여준 몇 가지 웹툰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 방식, 생생한 컬러, 그리고 기존 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주제들. 이건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몇 권의 한국 만화책과 웹툰을 번역한 단행본을 시험 삼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가게 한 구석에 작은 선반 하나만 할당했던 한국 만화 코너가 어느새 서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우리가 알던 슈퍼히어로들과는 전혀 다른 영웅 이야기가 미국 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였죠. 저는 처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전통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그린 이순신, 불멸의 제독이라는 만화책이 제 가게에 입고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만화는 약한 해군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발명과 전략으로 일본의 대규모 침략을 막아낸 한 명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첫 달에만 50권 넘게 팔렸고 그 인기는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고객들은 실존했던 진짜 영웅이라며 이순신 장군에 열광했죠. 이건 우리가 알던 슈퍼히어로와는 달라요. 초능력도 없고 비밀 정체성도 없지만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는 어떤 가상의 영웅보다 더 강력해요. 한 고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후로 이순신 만화는 시리즈로 계속 출간되어 지금까지 12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우리 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만화의 작가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올리 콤판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는 우연한 기회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접하고 완전히 매료되어 수년간 난중일기와 관련 역사서를 공부하고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철저한 고증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든 이순신 만화는 이제 미국 내 다른 출판사들도 한국 역사와 인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이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가게의 한국 만화 코너를 더욱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장르의 한국 만화와 웹툰을 번역본으로 들여오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장르의 웹툰들이 10대부터 30대 여성 독자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미국 만화는 주로 남성 독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 웹툰은 여성 독자들을 서점으로 불러 모으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죠. 그동안 만화에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면서
가게의 분위기와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만화의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방식은 기존 미국 만화와는 확실히 달랐고 그 참신함이 지친 독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던 거죠. 한국 만화 코너가 확장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제게 단순히 만화책만 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음악 등 다양한 측면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해 듣는 척했지만 점차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의 세계적인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저는 가게에 K-팝 아티스트들의 화보집과 관련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의 팬들이 만화책을 사러 오기 시작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웹툰과 만화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개별적인 콘텐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K-팝을 좋아하는 팬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그 드라마의 웹툰 원작을 찾아보고 거기서 또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시기였어요. 이런 현상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트렌디함을 넘어서 깊이 있는 문화적 메시지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신의 탑이나 쌍가포차 같은 웹툰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인간의 본성, 사회적 계층,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죠. 이런 웹툰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토론거리가 되는 것을 보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만화 독서 모임을 열기 시작했는데 매번 20명 이상의 고객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죠. 이런 모임을 통해 고객들은 단순히 만화를 읽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배우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카고에서 한국 문화 전도사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런 명성 덕분에 다른 도시의 서점 주인들도 한국 만화 코너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파자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만화책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저는 가게 옆 공간을 추가로 임대해 코리안 코믹스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한국 만화를 읽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카페 한쪽에는 한국의 유명 웹툰 작가들의 사인본과 원화를 전시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도서들을 비치했습니다. 메뉴도 떡볶이, 김밥, 불고기 등 한국 대표 음식들로 구성했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컨셉이 시카고에서 통할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미국인들이 그런 매운 음식을 좋아할까? 만화책 읽으러 카페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오픈 첫 주부터 카페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주말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줄을 서야 할 정도였어요.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시카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러 오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우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카페에서 진행하는 주 2회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는 항상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한 참가자는 한국 웹툰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카페에서는 매달 한국 작가나 아티스트를 초청해 강연회나 사인회를 개최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카고 내 한국 문화 행사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순신 만화의 작가 올리 콤판이 카페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2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열띤 토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죠. 미국인들이 조선시대 해군 장수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올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서사와 감동이 있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업자들처럼 저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장 방문객이 급감했고 카페는 임시 휴업을 해야 했죠. 하지만 이 위기는 뜻밖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웹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저는 빠르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한국 만화책과 웹툰 관련 굿즈를 전국으로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 만화와 문화에 대한 리뷰와 소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가게 홍보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는 인기 채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한국 웹툰 시리즈는 매회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출판사와 웹툰 플랫폼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책을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직접 계약을 맺고 더 다양한 작품들을 독점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같은 대형 플랫폼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원했고 저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팬 베이스를 갖고 있었으니 서로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웹툰 플랫폼들의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그들의 모바일 최적화 디자인, 결제 시스템,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 등은 미국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한국식 웹툰 플랫폼 글로벌 툰스를 런칭했어요. 이 플랫폼은 한국의 인기 웹툰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만화가들이 한국식 세로 스크롤 포맷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했고 현재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만화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죠.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저는 더 큰 시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플랫폼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2년 초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현대적인 도시였거든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건물들, 어디서나 느껴지는 문화적 활기. 이건 분명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읽는 사람들, 디지털 간판으로 가득한 강남 거리,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서울에서의 2주 동안 저는 주요 웹툰 회사들을 방문하고 작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이버 웹툰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의 작가 지원 시스템, 글로벌 콘텐츠 전략,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미국의 어떤 콘텐츠 회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한 네이버 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만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한국의 웹툰은 단순히 종이 만화를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 형태였던 거죠. 또한 한국 웹툰 산업의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웹툰을 주요 문화 수출 콘텐츠로 적극 지원하고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국가적 문화 산업 전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비즈니스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미국 내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웹툰 산업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 툰스 플랫폼을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후 저는 미국 내에서 한국 웹툰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미국 웹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국의 만화가들이 서로의 기술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배우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미국 내 주요 예술대학들과 협력하면서 점차 확장되었어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프렛 인스티튜트, 시카고 예술대학 등 미국의 유명 예술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에서는 서울대 미술대학, 홍익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와 협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명의 미국 학생들이 서울로,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교환 방문하며 3개월간 집중 워크숍에 참여했죠. 결과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슈퍼히어로 서사와 한국의 웹툰 형식이 결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들이 탄생했고 이 중 몇몇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특히 시카고 출신 작가 제시카 리와 서울 출신 작가 김준희가 공동 제작한 양쪽의 빛이라는 웹툰은 출시 첫 달에만 200만 뷰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한국의 전통 신화 속 세계와 현대 미국을 오가며 벌이는 모험을 그린 판타지물이었는데 양국의 문화적 코드를 절묘하게 융합한 스토리텔링이 큰 호응을 얻었죠.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미국 주요 출판사들도 한국식 웹툰 포맷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블과 DC도 일부 작품을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아마존과 넷플릭스 같은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었죠. 이런 변화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만화 산업은 100년 넘게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해왔고 변화를 꺼리는 보수적인 면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웹툰의 성공은 너무나 분명했고 그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이제 전 세계 만화 산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양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떡볶이, 김밥, 삼겹살,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미국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특히 먹방 요소가 강한 요리 웹툰들이 인기를 끌면서 독자들은 실제로 그 음식들을 맛보고 싶어 했죠.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가게 내 카페 메뉴를 대폭 확장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웹툰 속 한국 음식 체험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현지의 한인 요리사와 협업해 웹툰에 나온 음식들을 그대로 재현했고 관련 웹툰을 함께 소개하는 형식이었죠. 처음에는 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곧 200명 이상이 예약,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에는 어떤 문화적 의미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 이 음식을 주로 먹나요? 전통적인 식사 예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인들이 매운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떡볶이나 김치찌개 같은 매운 음식들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의 매운맛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열풍에 힘입어 시카고 내 한식당들도 크게 늘어났고 대형마트에서도 한국 식재료 코너가 확장되었습니다. 홀푸즈나 트레이더 조스 같은 유명 체인마트에서도 김치, 고추장,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2023년에는 한국 식품 기업 CJ제일제당과 협업해 웹툰 속 레시피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 속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며
한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한국 만화가 음식 문화까지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웹툰과 문화의 인기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 저는 제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하기로 결정했어요. 히어로스 헤이븐 코리안 코믹스 앤드 컬처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에 분점을 내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분점은 뉴욕 맨해튼에 오픈했고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오스틴, 보스턴으로 확장했습니다. 각 매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한국 만화와 문화를 소개하는 핵심 콘셉트는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매장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관련 섹션을 강화했고 시애틀 매장에서는 한국의 게임 문화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뉴욕 매장은 개점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맨해튼 소호 지역의 핫스팟으로 금세 자리 잡았고 매주 진행되는 K-팝 나이트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죠. 프랜차이즈 확장과 함께 저는 한국 출판사들과 직접적인 독점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한국 만화 유통업체가 되었고 주요 출판사들은 신작을 출시할 때 저희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하던 작은 서점이 이제는 전국에 직원 300명 이상을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점은 저희 직원 중 상당수가 한국 문화에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만화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시작한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저는 한국의 만화와 문화를 알리는 일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웹툰이 가진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웹툰들이 역사, 과학, 경제 같은 교육적 주제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먼 훗날 우리 같은 역사 웹툰은 한국 현대사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역사학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닥터 프로스트는 심리학 지식을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냈죠. 이런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저는 2023년 중반 코믹스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내 여러 중고등학교와 협력해 한국 웹툰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시도였죠. 역사 수업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과학 수업에서는 닥터 스톤을, 문학 수업에서는 미생을 보조교재로 활용했습니다. 교사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죠. 특히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시카고 교육청은 공식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를 채택했고 현재는 시카고 내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교사들을 위한 웹툰 활용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교육부와 협력해 양국의 교육 방법론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웹툰을 수업에 활용한 후 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기존 교과서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이렇게 한국 웹툰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저는 문화 콘텐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 만화와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웹툰2 스크린 상영회를 열어 웹툰 원작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이런 상영회를 통해 고객들은 웹툰이 어떻게 영상화되는지,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더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상영회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했죠. 한 50대 참가자는 처음에는 아들을 따라왔다가 이제는 제가 더 열성 팬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정말 신선하고 감동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저는 2023년 말 시카고 국제영화제와 협력해 한국 웹툰 영화제를 개최했어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일주일간 상영하는 행사였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상영회가 매진되었고 관객 투표로 선정된 최우수 작품에는 경이로운 소문이 뽑혔죠. 이 영화제는 이제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규모를 더 확대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웹툰에서 시작된 문화적 관심이 이제는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문화 콘텐츠가 가진 강력한 연결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장 놀라웠던 변화 중 하나는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풍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한국 만화를 구매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원문으로 읽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4년 초 저는 모든 매장에 한국어 학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전문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고 다양한 레벨의 언어 강좌를 제공했죠. 특히 웹툰으로 배우는 한국어 과정이 데이트를 쳤는데 인기 웹툰을 교재로 활용해 실용적인 표현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배울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각 매장당 2개에서 3개 클래스로 시작했지만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져서 급히 강좌 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현재 시카고 본점에서만 매주 30개 이상의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강생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6개월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을 통과했고 다른 수강생은 한국 웹툰 작가와 직접 팬레터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한국어 학습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도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는 2023년에 한국학과를 정식으로 설립했고 매년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진정으로 매료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웹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한국어 실력이 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에서 선두주자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만화책 가게가 이렇게 큰 교육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웹툰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미국 만화 산업에 한국의 혁신적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웹툰 산업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크리에이터 지원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의 주요 웹툰 플랫폼들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도전 만화 같은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었죠. 이런 시스템에 영감을 받아 저는 2024년 중반 뉴툰스 인큐베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신인 만화가들이 한국식 웹툰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프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참가자들에게는 디지털 드로잉 장비, 전문가 멘토링, 온라인 연재 기회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웹툰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제작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어요. 프로그램 시작 6개월 만에 5,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100명을 선발해 첫 기술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 참가자는 자신의 웹툰 작업을 위해 주말마다 12시간씩 작업실에 머물렀고 다른 참가자는 한국 웹툰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인기 웹툰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첫 기수에서만 10개 이상의 웹툰이 정식 연재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죠. 특히 아메리칸 드림 팩토리라는 웹툰은 출시 첫 달에 300만 뷰를 돌파하며
대형 출판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미국과 한국의 만화 제작 문화가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양국의 강점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탄생하고 있었고, 이는 글로벌 만화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 같았습니다. 한국 웹툰의 성공에서 특히 놀라웠던 건 기술적 혁신과의 융합이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스마트 캠퍼스 기술이나 레진 코믹스의 모션 웹툰 같은 혁신은 정적인 만화에 동적인 요소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죠. 이런 기술적 혁신에 영감을 받아 저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모션 툰스라는 새로운 웹툰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독자가 스토리에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 독자의 표정과 감정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거나 특정 장면에서 AR을 통해 캐릭터가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었죠. 2024년 초에 첫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을 때 기술업계와 콘텐츠 업계 모두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글과 메타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몇몇 벤처 캐피탈에서는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웹툰 회사들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해왔고 결국 네이버와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죠. 미국 회사가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은 미국이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와 미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는 양방향 협력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모션 툰스 기술을 적용한 첫 웹툰 리빙 메모리즈는 출시 직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독자의 웃음소리를 인식해 코미디 장면을 연장하거나 긴장감이 고조될 때 독자의 심장 박동수에 맞춰 배경음악의 템포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은 만화 읽기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이 성공으로 여러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들어왔고 MIT 미디어랩에서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는 의료 분야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웹툰 중에는 의학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닥터 프로스트 의사 요한 같은 웹툰은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 의료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이런 콘텐츠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시카고 메디컬 센터의 교육 담당자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환자 교육 자료로 웹툰 형식을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의학 정보는 보통 너무 전문적이고 딱딱해서 환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웹툰 형식을 활용하면 복잡한 의학 정보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후반 저는 헬스툰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웹툰 작가들이 협력해 다양한 질병과 의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첫 시리즈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관한 웹툰 10편을 제작했고 시카고 메디컬 센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처음으로 내 질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의사가 설명할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웹툰으로 보니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죠. 의료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니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이제는 시카고 내 다른 병원들도 헬스툰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여 공중보건 캠페인의 웹툰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의 웹툰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가 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런 흐름을 감지한 저는 2024년 초 한국 비즈니스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업 리더들이 모여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시카고 비즈니스 스쿨과 협력해 개최한 이 포럼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00명 이상의 기업인과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자 중 많은 수가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삼성 제품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웹툰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이 너무 뛰어나서 한국의 UX 디자인 철학을 배우고 싶어졌다고 했죠. 포럼에서는 한국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위기 대응 능력,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이 주요 화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한국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실행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CEO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정말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글로벌 툰스 내에 비즈니스 코리아 섹션을 신설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섹션은 예상외로 큰 인기를 끌었고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필수 참고 자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웹툰과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상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환경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시오 코리아라는 환경 웹툰 시리즈를 소개했는데 이 작품은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고 친환경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웹툰이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환경활동가와 공학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수처리 기술,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4년 중반, 저는 시카고 공과대학과 협력해 한국 그린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한국의 환경공학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양국의 환경기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죠. 심포지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한국의 자원 순환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과 국토를 가지고도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미국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자동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기술은 미국 도시계획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시카고시는 한국의 환경기술 회사들과 협력해 도시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한 시카고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설립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기술적,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저는 한국 건설 기술의 혁신성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트럭처라는 웹툰 시리즈를 소개했는데 이 작품은 롯데월드타워, 인천공항, 세종시 같은 한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다루고 있었죠. 놀랍게도 이 웹툰은 공학도와 건축학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첨단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또 어떻게 제한된 국토 내에서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실현했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4년 말 저는 시카고 건축센터와 협력해 한국 현대건축 전시회를 개최했어요. 서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기술, 친환경 건축물 등을 소개하는 전시였죠. 전시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건축 전문가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마이크로 하우징 솔루션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주택 문제는 심각한 이슈였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새로운 영감을 주었던 거죠. 전시회에서 만난 한 도시 계획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가용 토지가 제한된 환경에서 놀라운 도시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시카고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전시회 이후 시카고 건축대학에서는 서울대 건축학과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몇몇 도시 개발 회사들은 한국의 건설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카고시가 노후된 산업지역의 재생 프로젝트에 한국의 도시 재생 모델을 참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만화책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도시 계획과 건축 분야의 국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문화가 가진 영향력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대형 서점 체인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경영진도 제가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게 히어로스 헤이브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대신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로스 컬처 비즈니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저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배운 비즈니스 교훈과 문화적 통찰을 공유했어요. 예상을 뛰어넘어 이 책은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책의 성공으로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가치와 영향력을 알릴 수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콜린스 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문화적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 정체성의 소중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만화책 가게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2025년 초 한국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상을 수상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웹툰 작가들과 출판사 관계자들이 저에게 보여준 감사와 존중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올로 만화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콜린스 씨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적 기회로 시작했던 한국 만화 코너가 어느새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문화적 개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어떤 놀라운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전 속도와 추진력, 혁신 정신은 정말 경이롭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 웹툰 작가들이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 모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문화는 결코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만화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탄생하는 것처럼 진정한 문화 교류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계속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에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런 문화, 교류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언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교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